이것도 약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네. 해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2차 세계 대전까지 또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대표한 전쟁 패배로 사실 한 번 망한 것입니다. A급 전범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 계기가 6.25입니다. 사실 네. 6.25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북강 나가서 당시는 중공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소련이 있었고 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일본의 극우 세력을 일부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 극우 세력 안에서 그때까지는 반미였지만 미국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미였는데 이제 미국에게 그 준성을 맹세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친미를 맹세한 사람들이 이제 A급 전범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의 키시노부스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친미 플러스 반공, 당시는 그러한 냉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맹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소련이 1991년에 붕괴했죠. 이제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은 자신들의 그거는 그 생존의 가치예요. 그런데 반공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세계적으로는. 예. 그러나 동북아를 보면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을 끝까지 공산주의 세력으로 계속 그 외치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쭉 그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공도 완전한 지금 중공이 아니잖아요. 네. 예, 공산주의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많이 벗어났죠. 네,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고요. 네. 사실 북한도 공산주의라기보다 뭐 일각에서는 김완조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계가 됐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예, 권위주의예요. 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상. 아. 네, 그래도 반공으로 세워야만이 자신들이 계속 이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남한이 또 자신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남한의 정권이 그 대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정권이어야만이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또 일본 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치를 계속 뭐라 할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특히 2006년에 그런 식으로 당시 2006년은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예, 네,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북 그 화해 통일 방향으로 간다. 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치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뭐 그 이후는 그 문재인 정권이 되죠. 그런 진보 정권이 절대 남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어떤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한 책이라든가 있습니다. 일본에요. 예. 네, 그때 일본 극우가 결론 내린 것은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그 우파로 전향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철저한 보수가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좌파 진보들의 전략이나 인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보섭한다면 일본 극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2006년에 일본 극우의 합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의원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07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그것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해서 태고 뉴라이트가 한국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요. 네, 이게 2006년, 2007년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볼 때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톡톡 가버렸기 때문에. 톡톡 가버리고 일본하고도 대립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는데 그 다음 박근혜에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박근혜도 탄핵되어 버려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하여금 국정 교과서 문제, 그러니까 그때 그 공익처리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사산적으로는 쭉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뉴라이트의 무대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도 탄핵되어 가지고 이제 한국의 포스뿐만이 아니라 뉴라이트도 상당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문재인을 엄청나게 중국의 뭐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 극우 또 이쪽에 뉴라이트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번에 또 그 어쩌다가 윤 정권이 되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예, 그 다음에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고, 이거는 진짜 망한다. 뉴라이트나 한국의 포스가. 그러면 일본의 극우에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정권이 얼마나 가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마지막 작전으로 뉴라이트라든가 신친일파 세력을 충분히 이 정권에 침투시킨다. 이러한 것이 사실 일본 극우의 시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중간 효과를 누가 하느냐? 그 옛날에 그러니까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그 친일 조직의 이르치네라고 있었잖아요. 이르치네는 사실 일본이 뒤에서 만든 그 단체였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손변준이라고 합니다. 손변준은 그 고종으로 퇴위시킨 그 전미 칠족층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완용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소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촌리로 해달라. 그러면 일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완용보다 훨씬 친일파였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일왕이 애도했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주도식이 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친일파 손변준. 한국에서는 이완용이 너무 유명해서 손변준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최초의 밀종입니다. 예, 일본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일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이르치네를 만들어가지고 한일 합방 고니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한국 의회에 당시 의회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완용 내각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 한국의 뉴라이트라든가 그 친일파 이거는 당시에 일친에 같은 그 하나의 통홀이고요. 그리고 손변준 같은 밀정이 있다. 일본하고 통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것은 드러나 있는 사람은 국정원 출신의 일본에 가 있는 일본의 극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MBC 방송에서도 실제로 뉴스 방송을 했습니다. 2021년이었지만 거기에 국정원이 잘 몰라서 그 자금까지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극우 쪽으로 흘러가고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보도를 MBC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나 그런 거 한 번 정도 보도했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거 금방 잊어버리니까. 네. 네네. 그래도 그분이 지금도 그러한 관련으로 일본의 극우 거기에도 뭐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극우 중의 극우의 네. 요성이 나오고요. 그 사람하고 대담하고 있어요. 국정원 출신 사람이 완전히 일본말로. 그리고 문재인은 중국의 간첩이다 그런 식으로도 주장하고 있고, 네, 그 사람하고 또 그러한 하나의 그 그룹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그런 사실이 또 더군다나 국정원 출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참 미리 들었었던 뭐 그런 정보가 아니어서 참 충격적인데, 네. 그러면 제가 이 외교 정치 전문가로서 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 정부가 네. 지금 어떤 일본과의 이런 외교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다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요청을 좀 드리면서 이 얘기를 예.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예. 일단 그 한미일 건조라든가 네. 그런 것은 크게 봐서 아주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공조는. 예, 한미일 건조는. 그렇죠. 그러나 한미일 건조가 중국이나 북한하고 실제로 대립을 키워서 전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한미일 건조는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최대치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사실상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다라든가 또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든가 혹은 대만 유사시에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사실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는 일본은 또 일본 자위대는 평화 헌법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륙을 못해요. 다른 나라에. 네. 사실. 네.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또 미국 쪽에서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스탑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 기대한 것은 필리핀군. 네, 필리핀은 노를 했거든요. 네. 우리 못한다고. 네. 그런데 남은 것은 한국이에요. 네. 한국군에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고 대만하고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 한국군이 개입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시나리오도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또 이쪽에서는 그 일본의 자위대하고 그 한국군이 아무래도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일 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 풀자. 여기까지는 돼요. 네. 풀으면 돼요. 아주 뭐라 할까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였어. 예.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라든가 회상이라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일본의 주장에 맞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네. 그러니까 위안부는 이게 자발적인 그러한 매춘부였다라든가 이게 일본의 내각의 결정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이쪽에서 맞춰주는 거죠. 강제 징용하는 게 없었다. 그때는 조선인 전시 노동자에 불과했다. 이거 2021년에 스가 내각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다 맞춰주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제3자 변제. 이게
그 일본에서 원했던 것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거 그 일본하고 또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네.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잘 해줬다. 이게 그때 그것으로 또 일본이 다 그 일본하고 뭔가 합의 안 했어요. 합의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 불법이라고 일본이 사법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국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국에서 와서 네. 그냥 보고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네, 한일 관계의 3대 현안은 그 일본 쪽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 네. 그리고 간제치용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거든요. 네, 간제치용 문제는 제3자 변제로 일본은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독도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본 사람들의 일본 특히 촌리가 일본 국회에서 항상 하는 이유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서 한국에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독도가 일본 영토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목표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이죠. 네. 그러나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냥 조정으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서로의 이익에 맞게 이게 그러니까 공동 관리. 그러니까 독도의 돈 쪽의 섬은 일본, 네. 서쪽의 섬은 한국. 이게 공동 관리 하나의 방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일본은 특히 기시다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 네. 그 자신이 외상이었을 때 위안부 합의를 했다. 기시다는. 그리고 자신이 촌이었을 때 제3자 변제도 얻어냈다. 나머지 독도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관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기시다 총리 근데 8월 중순쯤에 퇴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9월 말쯤에 자민당 이 총재 선거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인데 네네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시다가 또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나 이것은 그 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실은 조금 부담이 있죠. 네. 여러 면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가 오르지 안 오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시다는 오고 싶어 해요. 그거는 한일 관계 개선이야말로 자신이 기시다 총리가 만든 최대의 공로다라는 맞아요. 것을 일본 사실상 다음 총리가 예. 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기시다는 퇴임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예. 계속 그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시다가 혹시 다음 총재 선거에 다시 나가가지고 패배할 우려도 많았습니다. 네. 패배하면 또 영향력이 굉장히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아예. 그냥 아예 안 나가고 나는 그냥 퇴임한다라고 예. 하면서 킹메이커로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총리라든가 자민당 총재를 배치를 할 예. 그러한 원로로서의 위치를 지금 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있고 또 네. 바이든하고도 만난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 나아가 군사동맹 이거는 자신이 만든 최대의 공로다.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만약에 바이든과도 만나거나 네네. 아니면 이렇게
한미일 이 네. 정상은 네. 이제 아니니까 정상급 이제 회담을 한다거나 뭐 하면은 그런 어떤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이제 예. 굳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런 그걸 거죠. 원하는 원하는 거죠.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만 네, 이렇게 해왔다라는 네, 것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민당 촌재 선거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게 키시다를 위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키시다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해체됐는데 그러나 느슨하게 키시다파였던 사람들의 또 지원도 받아야 돼요. 네, 예, 그런 후보들이 예, 그러니까 키시다파는 5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키시다파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절대 키시다 촌리의 업적을 무시를 못해. 그렇겠네요. 예,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키시다는.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말 한층 더 정상화 수준을 올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예, 예. 이런 말을 해 왔는데 네네. 실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예, 키시다 촌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내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네, 여기에 맞게 사실 그 목표는 두 개죠. 아까 이야기한 독도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네, 완성 그 중심은 한일 군사동맹 완성입니다. 네, 그것을 60주년에 맞게 사실상 합의를 보려고 그런 것이 이번에 혹시 온다면 갈려 있을 거예요. 걱정됩니다. 네, 자기의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독도 문제를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고 또 네. 바이든을 협상 테이블로 네네. 데려오는 것은 정말 강한 압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뭐 세 사람 함께 만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 키시다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미국으로 간다 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네. 이거는 키시다로서는 굉장한 성공이에요. 네, 굉장한 네, 거죠. 네. 예. 역대 어떤 총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퇴임하고 나서 한다라는 네. 것은 그 후임 뭐 이렇게 정상들이 일본 정상들이 봤을 때 정말 그 주도권을 기시다 총리가 굳건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